있다. 즉 확장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기본 강의 15강이 되겠습니다. 15강은 우리가 이제 건축법을 마치게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제5절 권한의 위임 등. 이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상급기관에서 하는 일을 하부기관에다가 일을 맡기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 권한의 위임 등. 그게 상급기관은 누구? 즉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을 갖다가 특별 건축구의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하는 건 빼놓고. 또 시도의사는 또 밑에 있는 그 행정기관 누굽니까? 시도의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장 또 군수, 구청장은 거기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동장, 읍,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꾸 밑으로 내려서 맡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 위에 큰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의 운영의 위탁.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온라인화 시킨 것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행정의 전사나 건축 업무 등의 전산 처리에 따라서 건축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 운영을 다음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 단체를 낸데 단체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어느 단체에다가 거기 1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에다가 그다음 두 번째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자정보 처리 시스템을.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세 번째, 대집행 적용의 특례. 대집행이란 뭐냐면 원래 건축주나 기타의 자가 스스로 어떤 그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안 할 때는 허가권자 등 이 공공기관이 나서가지고 허가권자가 나서가 대신 이를 집행하는 겁니다. 다만 비용이 필요하죠. 이 비용은 나중에 받아냅니다. 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가, 건축신고, 토지 굴착에 따른 조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행정대집법에 따라서 그 절차에 의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때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기관 대신하게 되는데 원래 대신하려면 알려줘야 돼. 그 상대방 그 행정대집행 당하는 그 건축주 등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 안 하니까 우리가 대신한다. 다만 니네도 비용 내야 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미리 알려주겠는데 미리 알려주면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 알리는 절차를 생략한다. 어떤 절차를 거기 보니까 사전 계고, 통지, 사전 계고나 통지, 미리 알리는 절차를 갖다가 생략할 수 있다. 왜? 목표 달성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대집행할 때 사전 계고, 통지를 안 하니까 특례다.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대집행은 건축물 관리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5가지, 박스 안에 5가지 해당할 때는 사전 계고나 통지 안 하고도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1번.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하다. 2번. 건축물의 구조 안정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 위험이 예상된다. 3번 공사 중지 명령 받고도 불응해서 공사를 계속할 때. 4번 도로 통행에 현저하게 지장 주는 불법 건축물일 때. 5번째 그 밖에 거기 공공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기 오염 물질 또는 거기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럴 때는 미리 알리지 않고도 부실 수 있는 거다. 사실상은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속하게 할 수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모든 건물 하면 안 되고 이런 조건하에서 5가지 이 조건하에서만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떤 절차? 여기 사전 계고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6절 면적과 높이 층수의 산정 방법.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서 8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문제. 1번 건축물 면적의 산정 방법. 동그라미 1번 대지 면적 1.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설명 들어갑니다. 대지 면적은 수평 투영 면적이다. 이게 뭔 소리일까? 대지가 실제 자연현상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죠. 이때 대지 면적을 계산할 때 이 전체를 이걸 갖다가 대지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면적으로 한다. 평평한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즉 이걸 우리는 수평 투영 면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다음에 해당할 때는 면적은 제한다. 기역. 기역은 우리 이미 말씀드린 기역은 이겁니다. 우리가 건선 배울 때 기역입니다. 이런 겁니다. 소유업에 못 미친다.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럴 때 건설 후퇴했잖아요. 이렇게 후퇴시켰죠. 건물 이렇게 이때 요거 뺀다 안 뺀다? 요거 대지면적에서 뺀다. 그런 얘기입니다. 뺀다. 또 모퉁이도 뺀다고 그랬죠. 모퉁이 그린 것을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됐을 때 건축선을 이렇게 그었죠. 삐딱하게 그었죠. 이제 건물은 이 뒤에다 이렇게 짓게 되는데 요 후퇴한 거 요거 뺀다고 그랬죠. 이거 뺀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 제외한다. 그것이 기억이고. 이유는 뭐냐면 대지 안에 도시 구분계획설인 도로, 공원이 있다. 그럼 거기다 혹시 건물 질 때 그 도로나 공원도 대지면적 잡을 것인가? 그건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구분계획설에 포함되는 대지는 뺀다. 빼고 계산한다. 대지면적 계산할 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소가로 해놓고 이런 말이 나와요. 소가로.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47조 7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구분계획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집어넣는다 그 뜻입니다. 소가로 내용은 뭐냐면 대지 면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는다 그 뜻입니다. 그거 설명드릴게요. 그 소가로 내용입니다. 이건 대지 면적 집어넣습니다. 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나오진 않겠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소가로 내용 오히려 집어넣는 거다. 국토법에 거기에 몇 조? 47조 제7항 요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대지가 있었는데 원래 원초적인 대지입니다. 이 갑이 소유지였는데 근데 도로가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도시군계획에서 도로가 났어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도로로 편입됐죠? 도로로 편입됐으면 당연히 갑이 여기다 지을 때 이걸 집어넣어야 빼요. 이거 빼야 되겠죠. 도시계획이 돼 있으니까. 도시군계획상 도로는 여기 면적 빼야 되겠죠. 이것만 해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국토법 47조 몇 항 거기 보니까 7항이라 이건 뭐냐면 이 도로로 잡혀있긴 잡혀있는데 도시군계획에서 도로로 잡혀있긴 잡혀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도로를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갑을 갖다가 갑이 이 땅을 다시 회수할 수가 있어요. 물론 돈 주고. 원래 이거 갖다가 수용당했으니까 보상을 받았겠죠. 근데 일정 기간 뭐 5년 뭐 이런 동안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갑이 이 땅, 내 땅 다시 내놓으셔. 돈 다시 물려줄 테니까. 이거 다시 이걸 또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걸 갖다가 이거는 이 대지에다가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빼는 것이 아니라
거기 플러스 시킬 수 있다. 그게 거기 뭐라 표현되냐면 47조 7항에 따라서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공격시설 부지는 제한다. 이거 오히려 집어넣는다. 그 뜻입니다. 참고로 뭐냐면 지정건설입니다. 그분들이 지정한 거 이거죠. 이건 집어넣는다. 포함한다. 이거죠. 우리가 건축선에서 배웠던 겁니다. 이게 10m짜리다. 이때는 건축선을 후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도 후퇴시켰다. 누가? 그분들이. 왜? 시가지에서 위치정비, 환경정비 하려고. 어느 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 몇 미터까지? 4미터까지. 그러면 건물 질 때, 이럴 때는 이거 뺀다, 안 뺀다? 이거는 플러스 시킨다. 이거는 플러스 시킨다. 제외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플러스입니다. 이런 건 뺍니다. 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을 같이 비교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일단 건축 면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외자가 외벽이나 기둥의 중심선 해가지고 이제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수평 투영 면적을 합니다. 평평한 면적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외자가 외벽이나 외기둥의 중심선입니다. 근데 바닥 면적은 각층 바닥의 기둥이나 벽의 중심선 수평 투영 면적 투영 면적 이것이 원칙인데 주요 것은 건축 면적 할 때는 외자가 외벽 근데 바닥 면적 할 때는 그냥 각층 바닥 해놓고 그냥 벽입니다. 그냥 기둥이나 그냥 벽. 여기는 외자가 없습니다. 그냥 벽이나 그냥 기둥이지 외자가 없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냥 기둥이나 그냥 벽이지 외자가 들어있지 않다. 그래놓고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거기 원칙 건축 면적입니다.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외자가 꼭 들어갑니다. 외벽, 외. 그러니까 2번 건축 면적의 산정, 처마, 차양, 부연은 석가래처럼 튀어나온 겁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부터 다음에 거리를 후퇴한 선을 갖다가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림 보면 쉽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 원칙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즉 이렇습니다. 원칙은 자, 이럴 때 건축 면적 어떻게 계산하냐? 외벽의 중심선이다. 외벽의 중심선. 여기 이렇게 중심선 이 안쪽. 이것이 바로 건축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튀어나왔다. 즉 이럴 때 여기 외벽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대지인데 이렇게 이게 많이 튀어나왔을 때 1m 이상 튀어나왔을 때 어디로부터? 중심선으로부터 이 거리가 1m 이상 튀어나오면은
이때는 다르다. 이때는 보통 건물은 얼마 빼주느냐? 보통 건물은 요거 1m. 1m 빼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나머지는 건축 면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1m 이상 튀어나왔으면 보통 건물은 1m 빼주고 나머지 잡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옥은 원래 튀어나와야 되니까 한옥은 2m 빼줍니다. 한옥은 2m 빼주고 또 큰 대웅전 같은 거는 그거는 워낙 그 큰 건물이니까 4m 빼주고 또 거기에 사료 먹이는 거는 그걸 3m까지 빼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채된다. 이것이 보통 1m 빼주지만 한옥은 2m까지 빼줍니다. 큰 그 건물 같은 거 옛날 고전 건물은 4m까지 빼주고 등등 이렇게 빼준 다음에 나머지 치게 된다. 얼마나 빼주는 거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나오죠. 기억. 전통 사찰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 사찰은 4m 이하까지 빼주고 나머지를 갖다가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한 부위의 상부의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하도록 구조된 돌주차형이다. 축사 이럴 때는 3m 이하까지 빼주고 한옥은 2m 이하 빼주고 나머지는 1m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계산 넣어야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외벽의 중요성인데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건축면적의 제외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그나 1번. 동그나 1번은 이겁니다. 건축면적이 안 들어간다. 즉 난자의 건물. 이 건물이 있는데 땅속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두더지처럼 튀어나와봤자 1m도 안 된다. (1m도) 안 되게 튀어났다. 이거 튀어나온 게. 이럴 때는 이거 건축 면적에 안 들어간다. 봐준다. 근데 요거를 1.5m까지 봐주는 경우도 있다. 안 치는 경우도 있다. 1.5m까지. 뭐냐? 가로 읽어. 거기 창고 중 물품을 입출구하기 위해서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는 지표 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 그거 1.5m까지 봐줍니다. 또 건축면적 안 들어가는 게 있다. 2번.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나 차량 통로. 건물에 1층 같은 데다가 차가 다닐 수 있다. 사람 다닌다. 마치 피로티처럼.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에 있는데 이렇게 여기 차가 다닌다. 이렇게 차가 다닌다. 일단 이거 건축면적 안 잡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경사로 우리가 뭡니까?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경사로 같은 게 있죠. 지하주차장 데가 빙빙 돌죠. 이런 거 안 잡고 건축면적 안 잡고 또 네 번째 건축물 지하층 출입구 상부 지하층 들어가는 그 입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거. 음식물 쓰레기통이다. 헌옷통이다. 헌옷. 그럼 이것도 면적 차지하는데 이건 안 친다. 다음 여섯 번째 다중이용업소 나오고 7번 유아의료법 8번 9번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심화 강의할 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시면 되고 6, 7, 8, 9는 심화 강의할 때 좀 봐드리면 되고 넘어가서 건폐율 개념. 건폐율은 우리가 이미 이걸 갖다가 지하층 할 때 대강 해드렸어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해야 되겠죠. 그 뜻입니다. 일단 바다 면적. 바다 면적은 일단 외자가 안 들어갑니다. 이거 외자가 안 들어가죠. 그냥 각층 바닥에 기둥이나 벽에 거기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이나 기둥입니다. 어떻게간에 각층 바닥입니다. 사실상 각층 바닥인데 일부든 전부든 간에 이때
외기둥, 외자가 안 들어가. 그냥 기둥이나 벽의 중심선입니다. 외자가 안 들어갑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바다 면적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괄호 2번, 바다 면적 산정.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둘 다 중요한 부분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입니다.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이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인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거.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럴 때는 바다 면적을 어떻게 잡냐? 여기 1m, 1m, 여기 몇 미터? 여기 1m 해놓고 1m 빼고 나머지를 갖다가 바다 면적을 잡습니다. 이것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몇 미터 뺀다고요? 1m를 빼고 나머지는 바다 면적 잡습니다. 수평거리 1m 빼고 양쪽으로. 읽어볼까요?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지붕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두 번째,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와 비슷한 거. 발코니, 노대도 튀어나오고 발코니도 튀어나왔다. 튀어나온 걸 노대, 발코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대도 발코니처럼 튀어나온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복잡하게 돼 있는데 시험 문제 풀 때는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코니가 튀어나왔을 때, 노대가 튀어나왔을 때 당연히 이 부분은 거의 다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은 거의 다 바다 면적 잡아야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문제다. 요건 문제다. 요거는 이걸 다 잡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1.5m. 여기 1.5m. 1.5m 면적만큼 뺍니다. 빼고 나머지만 바다 면적 잡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요건 뺀다. 이만큼 뺀다. 원래 조금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지만 그냥 이 정도 아셔도 시험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1.5m를 면적을 곱해서 빼주고 나머지만 친다. 발코니 같은 거는. 좀 봐주셔야죠. 빼주죠. 발코니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바다 면적의 제외. 첫째, 피로티 등. 그 다음에 승강기탑, 계단탑. 그래서 바다 면적 제외는 기역과 니은만 우리가 기본 강의 해드리고 나머지 디귿 이하는 심화 강의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피로티 등. 피로티가 뭐죠? 자, 피로티 이제 바다 면적 제외인데 피로티입니다. 피로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바다, 1층에 다리 사이로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피로티죠. 이 부분. 요걸 뭐로 쓸 때는 바다 면적 안 잡냐? 그 뜻이죠. 보니까 피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이게 뭐냐면 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 벽 면적 2분의 1 이상이 공간이다. 이 공간이 있죠. 이렇게 드러났단 말이죠. 이럴 때 2분의 1 이상이 이때 된데 이거는 거기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하고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이게 주차로 쓴다든가 사람 다닌다든가 이럴 때는 바다 면적 안 잡는다. 그리고 또 하나 공동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택 경우는 굳이 차량 통행 안 하더라도 바다 면적 잡지 않습니다. 공동택 경우에는 역시 공동택 경우는 통행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일반 건물은 통행이나 차량 통행으로 쓸 때 빼주는데 근데 공동택은 일단은 피로티면은 바다 면적 잡지 않습니다. 다음 승강기탑, 계단탑, 다락 같은 거 이런 거는 바다 면적 잡지 않는다. 이런 거 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 보면 이렇게 여기 승강기탑 이런 거 승강기탑 여기 승강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승강기탑 같은 거 또는 웨딩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장식탁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궁전처럼 이렇게 이런 거는 바다 면적 안 잡는다.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기 다락입니다. 다락.
다락은 꼭 아셔야 돼요. 다락. 다락은 층고가 1.5m 이하일 때 안 잡는다. 다락은 낮아야 되는 거예요. 1.5m 넘으면 잡아야 돼, 면적을. 다락은 층 높이가 1.5m 이하일 때 안 잡는다. 봐준다. 다만 예외적으로 1.8m까지 봐주는 경우도 있다. 왜냐? 경사진 형태 지붕인 경우. 즉 다락이 여기에 이렇게 다락이 들어있다. 경사진데 이때는 요게 다락이면은 이때는 이게 1.5가 아니라 1.8m까지도 봐줄 수 있다. 이럴 때는 1.8m까지 봐줄 수 있습니다. 경사진대는 원래는 1.5인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굴뚝 같은 거, 다스트, 슈트, 설비덕도 이런 거 다 바다 면적이 잡지 않습니다. 더스트 슈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쓰레기를 갖다가 내려가지 않고 거기 이렇게 열면 거기다가 확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조금 이따 퉁 하고 떨어진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더스트 슈트인데 이런 건 바다 면적이 안 돼.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쓰레기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아파트에다 그냥 거기다 탁 집어넣으면 퉁 하고 떨어지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요즘 다 갖고 가야 되죠.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버려야 되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더스트 슈트. 설비 닥트 같은 공기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순환시키는 닥트 같은 거 이런 것 다 바다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마 강의 때 좀 더 보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낭낭 해드렸고요. 이어서 연면적. 그 다음에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말이죠. 일단 연면적은 지하층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연면적에 지하층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연면적에 지하층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기 100제곱미터다. 그럴 때 연면적 얼마냐? 지하층이 들어가면은 지하층 포함하면 얼마일까요? 400이 되겠죠? 연면적이 400제곱미터고 지하층 빼면은 200제곱미터 되겠죠?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 연면적에서 연면적은 지하층도 들어갑니다. 지하층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연면적에는 지하층도 들어간다.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용적률 계산할 때 면적. 용적률 공식입니다. 거기 용적률 공식 나오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곱하기 100에서 %인데 용적률 공식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곱하기 100 해가지고 퍼센트가 되겠죠. 이럴 때 이 연면적 요거. 여기는 지하층 뺍니다. 그러니까 이거 용적률 계산할 때는 얼마로 계산한다? 지하층 빼니까 200제곱미터로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보통 연면적인 들어가지만 용적률 할 때는 지하층 뺀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용적률 할 때 지하층만 빼느냐? 아니다. 빼는 게 더 있다. 봅시다. 방가로 2번입니다.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1번 지하층, 뺀다고 그랬죠. 2번 지상층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이것도 뺍니다. 3번 초고층 건물하고 준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 이것도 빼고. 4번 헬리포트 할 때 경사진 지붕 밑에 있는 대피공간, 이것도 뺍니다. 이거 4번은 우리가 헬리포트 할 때 그림 그려드렸는데 이겁니다. 동그라미 4번 그림 그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그려드렸어요. 헬리포트 할 때 이렇게 헬리포트는 11층 이상이라고 그랬죠. 11층 이상일 때
요 바닥면 잡기가 여기 얼마 이상일 때 요 위에 거만 11주 이상만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여기는 헬리콥터가 앉을 수가 있죠. 이렇게 앉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헬리콥터가 못 앉잖아요. 그럴 때는 요 경사지구 밑에 대피공간 말, 이게 대피공간 말, 대피공간. 요 대피공간은 연면적이 안 들어간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이 안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동그라미 4번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공식 거기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를 한다. 2번 예외. 그럼 지표면을 어떻게 잡는가? 지표면 산정기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인데 이것은 나중에 심화 강의할 때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심화 강의할 때 하겠습니다. 심화 강의할 때. 그리고 필요티 부분 그것도 심화 강의할 때 하면 되고, 3번 옥상에 설치된 거기 승강이탑 거기 옥탑 등의 높이 산정 기준. 네 번째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심화 강의에서 하면 되겠고요. 일단은 넘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넘어가서 3번 처마 높이. 이건 아셔야 됩니다. 처마 높이는 어떻게 되냐? 처마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 상단까지 높이를 한다. 이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처마 높이. 특별히 깔돌이는 수직으로 받쳐주는 조그만 보입니다. 수직으로 받쳐주는 조그만 보가 지붕 밑에다가 조그맣게 받쳐주는 조그만 수직으로 받쳐주는 조그만 그 보가 깔돌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자 높이.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다. 다만 이 반자 높이가 다를 수도 있어요. 앞에 뒤가. 높이가 다를 때는 어떡하냐? 거기 반자 면적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다. 반자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 높이를 한다. 여기 반자 높이.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반자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천정까지가 반자 높이입니다. 이게 반자 높이입니다. 근데 면적이 그 높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은 방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합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 계산은 대단히 어렵겠죠. 시험지 풀 때는 그냥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다. 바닥으로부터 반자까지다. 층고, 층 높이입니다. 층고가 더 잘 나오는데, 층 높이가 더 잘 나오는데,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다.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아랫면이 아닙니다. 윗면에서 아랫면이 아니라 윗면에서 윗면입니다. 역시 층 높이도 다를 수가 있죠. 그때는 거기 똑같이 면적에 따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계산은 어렵고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대신 반자 높이와 층고를 그림을 그려서 비교해 드릴게요. 반자 높이하고 층고 그림 그려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콘크리트 쳤겠죠? 이렇게 바닥이니까. 이럴 때, 첫째, 반자 높이는 어떻게 하냐? 반자 높이는 여기 바닥으로부터 어디까지? 반자까지. 반자가 어디냐면은 요 콘크리트 밑에 이렇게 쳐놨어요. 이렇게 쳐놨어요. 이거 비었잖아요. 이거 비었잖아요. 요걸 치면 탕탕 소리 나겠죠? 비었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천정 요거 천정. 이 시멘트 말고 천정. 요새 막아놨잖아요. 이게 반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자 높이입니다. 이게 반자 높이.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반자까지가 반자 높이입니다. 이 반자는 비었죠. 위가 비었죠. 그런데 층고는 어떻게 하냐? 층고는 주의하세요. 방의 바닥 구체 윗면 아랫면 그죠? 윗면입니까 아랫면입니까? 윗면. 윗면으로부터 그다음에 위에 갑니다. 위에 바닥 구체 윗면입니까 아랫면입니까?
위의 바닥골조체 윗면입니다. 그래서 윗면에서 윗면입니다. 이게 바로 층고입니다. 방의 바닥골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골조체 윗면까지 이게 층고고, 반자는 바닥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가 반자 높이가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나머지 층수, 나머지 높이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심화 강의할 때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층수. 층수에 대해서도 거기 뭐 복잡한 얘기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뭐 막루, 장기타, 옥탑 그런 얘기 나오죠. 뭐 8분의 1, 6분의 1 나오는데 이거는 심화 강의할 때 나중에 높이 할 때 같이 해드리면 되고, 이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지하층. 지하층은 층수에 안 들어간다. 이미 우리가 지하층 할 때 배웠죠? 지하층은 층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층마다 계산한다? 몇 미터마다 하나층이다? 4미터마다 한 개 층으로 본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층수에 안 들어간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물의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를 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로 본다. 이거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4m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즉 이쪽으로 보면 8층이고 이쪽 보면 6층이다. 이때는 평균 높이는 평균에서 7층이냐, 많은 층 8층이냐, 적은 층 6층이냐. 평균 낸다. 틀렸어요. 많은 층입니다. 8층 보죠. 그래서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로 보는 것이지 평균 내는 게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층수 계산. 그 나머지 그 어려운 부분은 심하게 할 때 제가 심화 강의할 때 그림 그려서 해드리면 돼요. 이어서 제9장 벌칙 1절 행정형벌 2절 행정 질서벌이 나올 텐데, 일단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아까 적어드렸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벌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로 나눠진다고 해서 행정질서벌. 행정형벌 종류는 뭐 보통 징역, 금고, 벌금 등등이 주로 나와요. 행정질서벌은 과태료입니다. 이거는 원래 법원에서 매긴 법원의 그 형사법정에서 형사사건입니다. 원래 형사. 법원에서 매깁니다. 징역 몇 년, 건축법 위반하고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이거 다 법원의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는 겁니다. 이건 전과 올라요. 전과. 행정질서벌은 행정기관에서 매길 수도 있고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매기는 경우도 있어요. 과태료를 갖다가. 이 과태료입니다. 이거. 보통 행정기관이 매기는데 보통 뭐 이제 허권자가 매기는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 매깁니다. 행정질서 과태료를 갖다가.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는 법원에서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이건 전과 필요 없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다. 이거는 법원의 정식으로 재판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역, 금고, 벌금 다 전과 오르고 이건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는 게 원칙입니다. 요거 이제 행정기관에 매길 수도 있고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매길 수도 있고. 거기 보니까 제1절 행정형벌이 그 10년 이하부터 해가지고 쭉 있죠.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비교적 이 행정형벌이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 다음 페이지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쭉 가셔서 쭉 가면 뭐가 나오냐면 9번 봅시다. 괄호 9번. 조금 넘어가세요. 2페이지, 3페이지 가시면 끝부분에 9번에 양벌 규정이네요.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이란 뭘까? 양벌 규정이란 뭘까? 양벌 규정. 이렇게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이렇게 나가죠. 이건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까지 알 필요 없고 일단은 제 설명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양벌 규정이 뭐다라는 걸 대략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이 회사가 이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이때 이 공장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비가 올 때 몰래 폐수를 흘려버린다. 폐수를 흘려버린다. 근데 회사니까 이게 공장 회사는 법인이죠. 법인이다. 회사나 법인. 근데 누가 폐수 흘려버렸냐? 이게 여기 무슨 뭐 종업원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공장장이 이거 버렸다. 혹은 뭐 폐수 담당 직원이 버려버렸다. 그래서 만약에 직원이 종업원이 이거 갖다 버렸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발각됐어요. 일단 누가 처벌받을까요? 이 종업원 처벌받죠? 종업원 처벌받습니다. 근데 현재 양벌 규정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9번에. 종업원만 처벌받으면은 이 회사는 종업원이 많이 징역 갔다. 징역 보내고 A라는 종업원이 징역 갔어요. 보내버리고 다시 B 직원 다시 뽑는 거예요 또. 또 B 직원 뽑아가지고 야 폐수 버려. 또 그러다 B 직원 또 잡혀서 또 징역 갔다. C 직원 뽑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벌할 때 그 사람 당사자도 처벌하고 회사 자체도 처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도 처벌한다. 법인 자체도 처벌한다. 양쪽 다 처벌한다. 이걸 우리는 양벌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어서 10번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원래 이 뇌물죄라는 것은 돈 받아먹거나 술 얻어먹은 거 있죠. 이런 거. 뇌물죄라는 것은 뇌물죄는 원래 신분범입니다. 뇌물죄는 소위 말해서 신분범으로서 누구한테 원래 해당되냐면은 공무원한테만 해당됩니다.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만 뇌물죄지 다른 일반 회사는 뭐 횡령죄나 배임죄 같은 거 이런 걸로 처벌하는 것이지 뇌물죄 처벌 없거든요. 공무원만 해당되니까. 근데 이 건축법 적용할 때는 거기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즉 건축위원회 위원, 현장 조사, 검사, 확인 업무 대행하는 사람. 이게 주로 누구냐 이제 건축사죠. 건축사. 또 건축지도원. 또 거기 82조 사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임직원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은 설사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로 본다?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82조 사항은 뭘 얘기하냐면 정보 전자 처리 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그 공기업이나 어떤 연구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2조 사항은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을 위탁받은 어떤 공기관 또는 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그 직원이나 단체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동그라미 리을입니다. 어쨌든 이 네 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돈 받아먹거나 뭐 이렇게 받으면 뭐로 처벌한다? 뇌물죄로. 공무원이 뇌물 받은 것처럼 강력하게 처벌한다. 이것이 바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2절 마지막입니다. 건축법 마무리입니다. 즉 행정질서벌 이거죠. 건축법에서는 누가 부과하느냐? 이건 행정기관이 부과합니다. 행정기관이. 근데 이제 다른 법에서는 행정기관이 부과할 때도 있고 법원에서 부과할 때도 있어요. 과태료 같은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건축법에서는 행정기관이 부과합니다. 거기 200만 원짜리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죠. 누가 부과하나 봅시다. 밑에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행정기관장이 부과 징수하죠. 건축법상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그래서 행정질서벌 중에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요거는 질서보다 정가 안 오는 것이죠. 경미한 사항이고 정가 오르지 않는 것이죠.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법관에서 재판받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법을 갖다가 15강으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본 강의 할 때 설명하지 않은 부분, 어려운 부분 심화 강의 할 때 보충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원래 건축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 나가는데 주택법부터는 그런 대로 쉬운 편입니다. 즉 실무에서 들어봤고 다 용어 많이 들어봤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16강에서부터는 주택법 들어가겠습니다.